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19%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000억이 넘습니다만은 이 순매도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 있고, 오히려 나머지 업종들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업종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사실 수급은 괜찮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전에 현재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그리고 어제 일본의 금리 인상, 사실상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 조치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잠깐 이야기하고 시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렸죠. 이거는 변곡점 지표인데 오전에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시장이 상승하면 수익을 내는 거고, 아래쪽은 인버스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달러입니다. 달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아니면 코스닥 지수하고는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장 움직임을 갖다가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S&P 500 선물인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보는 거고, 어쨌든 우리 시장이 현재 와 있는 위치는 요 2021년도 참 깁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버스 쪽으로 이제 좀 공포, 그러니까 사야 된다 이런 신호, 그리고 지금 레버리지 조금 팔아야 된다 이런 신호가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을 레버리지는 떨어지고 인버스, 그러니까 시장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왔는데, 어쨌든 요 숫자가 11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3인데 아직은 하락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하락의 끝자락에 왔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이건 달러인데, 달러 여기서 자꾸 탐력 지표가 자꾸 뜨잖아요. 이거는 과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강달러 현상으로 또 우리나라 물가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은 고물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는 자꾸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강달러는 이제 끝났다, 강달러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가 지금 환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그렇게 강력하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표상으로 볼 때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 그리고 또 실제 연준에서는 내년도 2023년도 금리를 5%에서 한 5.25%, 그 상단은 그 정도까지 대부분 많은 위원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이력을 봤을 때는 아마 끝까지 못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우리 시장은 거의 하락의 끝무렵에 왔다 이런 거고, 지금 강달러가 이렇게 주춤해지면서 우리나라 물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물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게 일본의 물가입니다. 일본의 물가가 지금 지난 25년 이 자료를 쭉 놓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일본의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석유가 없다 아닙니까? 원자재를 갖다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전쟁도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에 전쟁도 있고 원자재 수급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전쟁하느라 우크라이나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쪽에 곡물 생산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이 곡물 쪽으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계속 저렇게 물가가 높아져 가다 보니 지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굉장히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돈을 풀기 좀 곤란한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데 물가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여기 일본,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엔화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요게 일본 돈이고, 요게 그 우리나라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다 보니까,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일본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저 외환시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거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은 저물가였잖아요. 또 금리도 낮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본 돈을 갖다가 해외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올려가는데 그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가가 안 잡히면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내기 예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달러, 그 엔화를 밖으로 빼냈던 엔화가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렇게 외환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뭐 달러가 있고요. 또 달러로 대체할 수 있는 유로화가 있고요. 또 엔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뭐 위안화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엔화가 강해지면 그만큼 엔화 수요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뭐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달러,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은 요 현상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물가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고, 뭐, 엔화는 좀 높아집니다만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나라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또 그리고 일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일본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금리 올리는 건데 우리나라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참 희한하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 예전보다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고려해야 될 상황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언제 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고도 분석할 것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런 한가운데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종합했을 때 시장에서 큰 돈을 갖다 움직이는 투자자들도 우리와 같은 지표를 보고 베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기 힘들면 시장에서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업종을 사고 이런 것도 쭉 살펴보다 보면 미루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생각으로 지표를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형주 쪽으로 몰려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몰려 있습니다. 오히려 이 다른 업종들의 수급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오늘 이렇게 묘사한 이 종목들 있잖아요.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9개 종목이 돼요. 엄청나게 많죠.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플래닛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 괜찮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의약품주도 많이 보입니다. 보이죠? 의약품 좀 음식료고 의약품 좀 보이죠? 이 의약품 같은 경우도 쭉 찾아보면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퍼질 그 당시에 의약품주들이 좀 괜찮았잖아요. 상당 부분 올랐다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이 싸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구조 아니면 전 세계 인구 구조를 볼 때 앞으로 의약품 산업은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우리가 이 반도체 하잖아요. 이 반도체가 요만한 시장이라면 실제 의약품은 이 반도체 4배나 되는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낄 겁니다. 젊을 때는 약도 안 먹고 살았습니다. 뭘 해도 되니까 약도 안 먹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고지혈증 약도 하나씩 먹기 시작하고
당뇨약도 하나씩 먹기 시작하고 아픈 데가 있어서 이렇게 뭔가 자꾸 약이 하나하나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한 40대, 50대 되면 하나하나씩 하나씩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 여러분들 어르신들 지금 보면 약을 정말 반만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움큼 이렇게 드시는데 다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그 약이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의약품주는 이렇게 시장이 그동안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좀 재무 상태가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뭐 경영자가 좀 모험을 하지 않고 착실하게 해 나간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뭐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이런 종목들 어쨌든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좀 통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나스 미디어 이 종목 지금 요 공포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 이때 못 샀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 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된 거죠. 단기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색깔과 밑에 수급과 이런 변곡점 지표 살펴보면서 단기 투자 병행하는 겁니다. 요거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요 만약에 파란색이 더 나온다 그러면 또 얼마든지 파란색 색깔 수급 그리고 요거 하락 반전 신호 동시 고려해서 단기 투자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남양유업은 어제도 나왔어요. 지금 현재는 접근하기 곤란합니다만은 단기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종목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파라다이스 이 종목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접근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면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나스 미디어, 남양유업, 파라다이스 이 세 종목은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참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참 희한한 일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예전에 비하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도피처가 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잘 되고 아니면 뭐 미국이 잘 안 되면 아시아로 왔다가 아니면 유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를 때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다 같이 오르고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용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물론 주식 시장 내에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좀 멀리 크게 놓고 보면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달러와 뭐 현금 또 그리고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금과 은까지도 이런 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더 큰 시점에서 좀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다변화시켜서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둠의 터널 끝을 우리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돈이 급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거품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실제 우리 정부에서도 각자 꼭 규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부에서도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집 사라고 자꾸 규제를 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저게 뭐 정부가 하는 일이냐 싶기도 하죠. 있는 사람들과 뭐 집을 더 사라고 규제를 풀어준단 말이고 집값이 더 떨어져야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정말 폭락을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의 집 살 기회는 더 없어져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고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담보 여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파산을 해서 이게 날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나라 경기가 망가져 버린다니까요. 나라 경기가 망가져 버리면 기업도 망가져 버리고 없는 사람들은 뭐 집 산다 하더라도 없는 사람은 당장 먹고 일할 때도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집값이 떨어지면 없는 사람들 집 살 수도 있고 참 좋겠다 싶어도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참 허황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런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 선동해 가지고 집값 떨어뜨려서 없는 사람도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하는 대단한 정말로 이치에도 맞다는 그 망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런 투자라고 한다고 발을 좀 걸쳐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뭐 저 이런 이야기도 듣겠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시장 분석, 경제 분석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 여러분들 주위를 한 바퀴 뺑 둘러보세요.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자산을 좀 불려갈 건데 이런데 관심 없으면서 자산을 좀 불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대처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 또 생각하는 게 현실과 굉장히 또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일부 그런 사람들이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가 경제를 망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저기 이란도 그렇고요. 저거 바레인도 지금 난리죠. 그렇고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다 보니까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말고 국가가 어떻게 해줄 것이라는 거 너무 그런 게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각자 도생의 심정으로서 남들도 내처럼 이렇게 경제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버리고 그냥 나는 얘대로 위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아니면 지금 돈 벌 기회가 온다든가 이런 거 잘 활용을 해서 그냥 스스로 어렵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대비를 늘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